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소현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임용시험 2023학년도 대비 강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떨려요. 다들 잘 듣고 계시죠? 자,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어 임용시험, 일본어뿐만 아니지만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시행이 된 2019학년도 임용시험의 구조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술형 문제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있었고, 그때 여러분이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논술형 문제라고 해서 10점짜리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형 문제를 쓰시기가 정말 제가 과거 기출문제를 봐도 많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핀트를 못 맞추거나 하면은 10점을 통째로 날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도 그 5점짜리 문제를 좀 2개만 놓쳐도 또 10점이 날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꼈는지 이후에 이제 문제 형식을 바꿨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2019년도 시행 예정인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시행이 된 거고요. 여기서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서술형 문항이 이렇게 전공 A와 전공 B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다 5점짜리 문제는 없이 4점짜리 문제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입형은 상당히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기입형이 2점짜리가 8문항이 있었고 서술형은 전공 A, B를 합쳐서 4점짜리 그리고 5점짜리 2개 이렇게 해가지고 11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문항이 10점짜리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입형 문항은 8개에서 6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 B에 새롭게 기입형 2문항이 도입이 돼요.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서술형 문항이 그래서 11문항에서 17문항으로 증가하면서 모두가 4점짜리 문제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문항은 잘 아시다시피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야, 그러면은 좀 쉬워졌나? 물론 논술형 문항이 없어진 것은 부담이 감소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서술형 문제가 좀 확대되면서 전공 지식을 일본어로 어떻게 간략하게 요점을 잡아서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쪽에서의 심화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볼 때 기입형 문항이 6문항이니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축소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해야지 이 임용고사 일본어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제 생각에는 일단 1차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일본어 교육과 제2언어 습득, 그 밑에 있는 형태론, 문법론, 어휘, 화용론 전반적으로 묶어서 전부 어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밖에 음성, 의문 쪽은 출제가 되는 연도도 있고 안 되는 연도도 있습니다. 문학은 그런데 출제가 꾸준히 되기는 되는데 문제 수가 2문제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나와요. 그리고 문화도 1문제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A에 하나, B에 하나 이렇게 나왔었죠.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내가 빼고 가겠다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하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예를 들어 사범대학교 일본어 교육과에서 다 가르치느냐 또는 교직과정 이수를 하는 일본어 전공자들이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도 교육대학원 나왔지만요. 교육대학원에서 여기에서 글쎄요. 절반이나 배웠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알아서 각자 도생하고 각계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 이 임용고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거 이외에도 문자 표기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고쿠지 일본 고유의 그 만들어져 있는 글자 도개를 한자로 쓰게 하는 그러한 문자 표기에 관련된 문제가 2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번역 작문은요, 최근 들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번역 작문을 여러분이 일본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은 제가 번역이라고 쓴 거고요. 한국어를 일본어로 옮기는 것을 이제 작문이라고 쓴 건데, 사실 둘 다 일본어 번역이라고 저는 보여질 정도로 수준 높은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의미가 통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보다 더 누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작문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일반 어학 능력을 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한 여러분의 일반 어학적인 능력은요, 그거 말고도 한자 읽기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아주 쉬운 게 나오지도 않아요. 올해 이제 나온 것들은 한자 읽기 보고 배우다라고 할 때 따라하다 모방하다 그 나라우가 나왔는데 모방에 방자를 쓰거든요. 그 한자를 보고 나라우라고 읽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한자 읽기 문제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이것들도 사실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어학 능력을 갖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다 맞히는 문제를 나는 못 맞춘다, 이거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평상시에 늘 이런 기본적인 어학 능력을 갖추도록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 밖에 문장 독해는요, 단편적인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 희한하게 문장 독해가 아주 쉽게 나와서요, 단락배열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항상 단락배열 문제가 나왔었고요. A, B, C, D 순서를 막 흐트려 놓고 다시 이것을 맞는 순서로 단락을 재배열해라 라고 하는 문제를 제대로 푸시려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어떤 평상시의 독해력을 좀 갖추시고 논리력도 키우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이것은 일본어 능력이랑은 또 별개로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능력이에요. 근데 올해는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단락별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올해 안 나왔으면 오히려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셔야 돼요. 참 힘들죠. 자, 이번에는 최근 5개년 동안의 그 출제 영역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네모를 그려놓은 거는 출제 유형이 바뀐 이후부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시게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2019년 그 다음에 20년도에 저희가 TO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일본어는 21년도부터 바뀌어서 지금 2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과정이 나와요. 근데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일 많이 낸 때가 2019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하나, 22년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론 언어습득 교수법 쪽은 2021년도에 3개 나오고 2022년도 올해 보신 거에는요, 이제 2개 나왔습니다. 음성 의무는요, 이번에 B에서 나왔고 A에서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네요. 그리고 문자 표기는 작년에는 A에서 1개 나왔는데 올해는 그게 B로 갔고요. 그 다음에 문법 쪽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2018년도 문제를 보시면은요, 문법 문제가 4개나 있어요. 2점짜리, 4점짜리 섞어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정말 이때 문법 공부 잘하신 분들은 아주 유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둘 다 이 A에서는 문법 문제를 크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어휘나 형태론 쪽에서 문제를 2개씩 묻고 있었네요. 그리고 올해 아주 큰 차이점이 작년과 달리, 그 전과도 달리 큰 차이점이 한 번에 1개 이상 안 내는 경어법 문제를 올해 2개 냈습니다. 2개나 내가지고 상당히 제가 특이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는 꾸준히 보시다시피 하나씩 계속 큰 독해 문제가 나가고 있죠. 그리고 문학 문제도 2017년도에 문학이 3개나 남았는데 작년에 2개 나오고 올해는 하나 남았네요. A에서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작년에는 A에서 없었고 B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A에도 1개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2019년도에
아마 한 개 나오고 그 뒤로도 계속 나오려나 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 번역 문제가 보세요, 여러분. 2021년도 이전에는 장문 번역이 A에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22년도부터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2019년도 이전까지는 논수령 문제를 통해서 일본어 능력을 좀 판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논수령 문제가 없어진 이후에 문장을 제대로 쓰고 번역을 할 수 있나, 장문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일본어 능력을 이 장문 번역 문제 쪽을 내서 좀 평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올해의 2022년도 문제의 특징은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웬만큼 냈거든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해서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낼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올해 나온 것도 정말 쉬운 문제, 의사소통이란 단어 집어넣고 수행평가 집어넣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기입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A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성 우문도 안 나오고요. 문자 표기도 안 나오고 문법론 딱 한 문제 나와요. 그것도 별로 어렵지도 않은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 영역이 A에서 굉장히 약화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우 표현이 두 문제나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게 특이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에 출제진 중에 이 경어법 대우 표현 연구하신, 화용론 연구하신 분이 들어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감히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1년 학년도, 2022 학년도 모두 장문 번역 쪽에서 여러분 수험생들의 언어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B로 가보죠. B에서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는 것은 그 이전에 논수령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논수령 문제 하나 아닌가 하시겠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교육 이론에 대해서 쫙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17학년도와 18학년도에는 문제를 논수령 문제를 교육론과 화용론을 섞고 그리고 또 교육론과 장문 번역 문제를 섞어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양쪽에 모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사실은 동그라미를 절반으로 자를까 하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1학년도, 2022학년도를 보면은요, 일단 교육과정은 없어요. 계속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아예 그 B 영역에서는 교육과정을 묻지 않는다라는 템플릿이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교육 이론 쪽에서는 2개, 3개 이렇게 나왔네요. 21학년도에 2개, 22학년도에 3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요. 최근에 이쪽을 정말 강조해서 많이 내시고 음성 의문 문제,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 그나마 공부한 거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제대로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자 표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곡구지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가 2개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문법 문제가 2개가 나오는데 A에 들어갔던 문법 문제는 사실은 문법 어떤 지식을 이론을 공부해서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일본어를 제대로 할 줄 알면 마카리니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니 타이시대가 무슨 뜻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B에서는 그래도 이론적인 토대를 좀 갖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찌노 칸케, 소토노 칸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연체 수식절, 명사 수식절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문법 카테고리에 어떤 것이 있으며 문법 카테고리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특히 동사 쪽에서 어떻게 모달리티나 텐스 애스펙트가 발현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문법 카테고리가 나오지 않는 그 품사인 형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아마 보고 싶었던 문제가 나왔죠. 제가 모의고사에도 거의 비슷한 문제를 냈는데 그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대학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배우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이건 대학원 이상 가야지 그 우찌노 칸케, 소토노 칸케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따로 어학 공부를 각자 알아서 하셨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휘 형태로는 A에서 2개나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고 대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에서 많이 물었기 때문에 B에서는 굳이 묻지 않죠. 그리고 독해 문제가 희한하게 2개가 나왔어요. B에서. 긴 문장을 풀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각각의 그 독해의 텍스트의 길이는 좀 예년보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문학 문제 1개 나왔고요. 문화에 관련돼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불운낙구 가부키 그 문제 나왔었죠. 화영론 문제는 21학년도에 나왔는데 22학년도엔 안 나왔네요. 그리고 장문 번역 문제 역시 B에서도 하나씩 그래가지고 결국 장문 번역을 A, B 모두 4개를 하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올해 한해서 제가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해서 드린다면은 자, 올해를 얘기하기 전에 2021학년도에 구문론에서 문법에서 3개, 어휘 형태론 2개였던 것이 2022학년도에는 적어도 이 B에 한해서만큼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앞부분에서 교육론을 좀 늘렸고 음성 의문이나 문자 표기를 넣어서 대부분 이것들을 문법 하나에만 묶이지 않게 이 뒤에 있는 독해나 일본 문학 문화에까지도 이어서 쭉 보신다면은 골고루 B에서는 좀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출제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독해나 장문이나 번역 쪽이 A에 이어서 B에서도 나오는 걸로 보아서 계속해서 강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올해 것만 가지고 다시 봅니다. 올해 것만 가지고 그 출제 분포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4점짜리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점수입니다. 그래서 독해 단어 쪽에서 4점, 그리고 그 밑에 어휘 형태가 8점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4점짜리가 2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대우 표현이 역시 8점이니까 4점짜리가 2개 나온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2점짜리가 어디에 있느냐인 건데 그 기입식 문제 나온 2점짜리는 교육과정에서 하나, 문법론 하나, 문화 하나, 그리고 문학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문법론에서 이거는 론자를 붙이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이죠. 니 타이시대나 뭐 바까리까 뭐 바까리니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어휘 형태는 좀 공부했어야 되는 문제, 동음어라고 하는 게 동음, 이, 의, 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래서 어휘 형태론 문제 중에서 정말 쉽게 나온 거예요. 2017년도나 뭐 18, 19년도에 비해 봤을 때 그냥 거저먹기 문제라고 보여요. 그럼 그 대신에 어휘 형태에서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보통 말을 하는 라누기 꼬토바, 실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라누기 꼬토바를 쓰긴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다가 라를 뺀 미라레루 아니라 미레루라고 얘기를 하거나 다베라레루가 아니라 다베레루 하거나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 가르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실제 이제 라누키 꼬토바의 위상이 일본 내에서도 정규 과정에 곧 편입이 될 정도로 올라갔을 거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대우 표현 쪽에서 나온 것은 제가 특이하게 보고 싶은 것은 위에 있는 우찌하고 소또 이야기 아니고요. 우찌 소또는 뭐 이전에도 이미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겸양어2의 문제예요. 겸양어2의 문제도 제가 언젠간 나올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작년부터 강조해 드렸는데 겸양어1과 겸양어2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역시 이것도 학부 수준에서의 공부로는 부족해요. 일본어 내에서도 이제 이타시마스나 오리마스 이런 것들을 겸양어에서 정중어라고 옮겨놓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게 겸양어2거든요. 그래서 같은 겸양어 중에서도 1, 2 나누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 볼게요. B에서 보시면 딱 아시다시피 절반을 딱 잘라서 문법 8, 그 다음에 교육이론교수법이 12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용고사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교육론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제2언어 습득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도요. 절대 무시하실 수 없죠. 그 밖에 작은 것들은 그럼 무시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빠짐없이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화, 독해 단어, 장문 단어, 그 다음에 음성, 의문, 문자 표기, 문학.
기입형 문제 2개가 문자 표기하고 문학에 들어가 있는데 문학이 아까도요 2점짜리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2점짜리여서 올해는요 문학이 정말 약세예요. 문학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허무하셨을 거예요. A, B 합쳐서 4점밖에 안 돼요. 문학 쪽이요. 자, 문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사, 수식절이나 문법 카테고리 이런 것들은 학부에서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 이론은 역시 뭐 여러분이 교육 이론 쪽에서 최신 이론을 많이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정말 제가 놀란 게 레디네스 조사라든지 구조 실러버스, CALL, 내추럴 어프로치, VT법에 이르기까지 최신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6차나 7차 교육과정 그때에 다 가르쳤던 그런 내용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서 최근 그 출제 경향이랑은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였어요. 올해는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VT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별로 강조 안 했던 것이었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저 문제 틀려도 저거는 1점 감점에 그쳤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문화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문학이나 가부키나 그러니까 문화에서 너무 어려운 지리적인 문제를 낸다거나 뭐 지도 놓고 어떻게 하는 문제 2017년도에 도로 자동차 도로 쓰고 뭐 신칸센 이름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어려운 문제 내신 적도 있었는데요. 이 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일본의 문화를 현재까지 계승이 되는 문학이나 그 가부키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와서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문화도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깊이 공부하려면 끝도 한도 없는데 그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면서 공부를 깊이 있게 문화를 다 다루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차라리 문화는 저런 식으로 대표성을 갖는 문화 부분을 공부해서 나오면 맞추고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버리고 이 전략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올해 걸 다시 한번 A, B를 딱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요. 자, 교육과정 2점, 교육이론 교수법에서 20점 나왔습니다. 자, 교육과정은 정말 더 이상 낼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도 만약 TO가 나와서 문제가 나온다면 A에서는 2점짜리 한 개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있는 음성, 의문 4점부터 쫙 나오는 그게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 다음에 장문 단어가 8점, 독해 단어 8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맨 마지막에 문학 4점, 문화 6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론 쪽에서는 우리가 22점을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어학이라고 뭉뚱그려서 가운데 있는 것이 자그마치 32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장문 단어 이쪽 16점이고 마지막에 문학이나 문화에서는 10점인데요. 문학이 정말 4점밖에 안 나온 거는 정말 진짜 문학 열심히 하신 분들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80점 만점에서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80점 만점에서 반타작을 해도 40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학 문제 따로 여러분이 20점 만점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뭐 18점도 받으시고 못하시면 12점도 받으시는데 평균 15점으로 끊읍시다. 그러면은 일본어 전공에서 반타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론을 이제 교육학에서 15점 받으시면 65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를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점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80점 만점에 40점, 절반 맞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제가 처음 임용시험 시작했을 때, 그 강의 시작했을 때, 저는 지금도 뭐 대학에 있고, 그 전까지도 계속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대학 수업에서 반타작하면은 D도 안 나오고 F거든요? 그래서 대체 이 반도 못 맞히는 이 시험은 대체 어떻게 된 시험인가? 이건 출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정말로요. 그래서 커트라인을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년 이상씩 2년, 3년, 4년 장수생들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커트라인이 이렇게 떨어지지?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문제 출제가 너무 해마다 달라서 이쪽을 마치 두더지 외치는 거 있잖아요. 이쪽 공부하면 여기서 안 나와. 저쪽 공부하면 저기서 안 나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 좋은 사람이 붙는 뭐 이런 시험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운을 기다리고 운칠 기삼이라고 내가 그냥 운을 바라보고 매해 치느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냥 해야죠 뭐.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많이 할 때에도요, 이따가도 제가 Q&A 하겠지만요, 여러분 뭐 학습 전략을 세우고 싶어요. 각자 세우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학습 전략이요, 16점짜리 작문 단어, 독해 단어는요, 내가 일본어를 잘하면 다 맞아요. 저는 다 맞아요.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일본어 한 지가,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는 한국어만 한 시간보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같이 한 시간이 훨씬 길어요, 인생에서. 그리고 저는 통역대학원 나왔기 때문에 장문 번역이라고 하는 그쪽도 이렇게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임용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제가 볼 때 JLPT N2 수준 이상 안 올라가요. 이걸 왜 틀릴까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독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 계시는 그 독해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단락배열 문제는 저도 약간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좀 어려운 게 나오더라고요. 이건요, 여러분께서 내가 일본어를 잘한다, 나 JLPT 한 950 나온다, 이러면 이건 16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실력을 발휘를 해서 왼쪽에 있는 걸 공략해야죠. 32점짜리 문제. 거기에서 32점 중에서 한 20점 정도 맞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20하고 16이면은요, 36점 아니에요? 자, 교육론 쪽으로 갑시다. 교육과정은요, 무조건 교육과정 딸딸 외우면 다 맞아요. 그리고 교육론이나 교수법도 이번에 나온 VT법 같은 경우 좀 몰랐어요라고 하더라도 그거 1점이에요. 그거 안 써도요. 나머지 것들은 내추럴 어프로치에 나온 클라센의 이론 같은 거 줄줄 나오게끔 다 공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CALL이 뭔지 다 아시고 구조 실라버스의 장단점 자다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저기서도 역시 22점에서 한 15점은 다 맞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일단은 일본어 실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계시면 그 실력을 가지고 문법 공부하기도 훨씬 쉽고요. 그리고 교육론이나 이런 것들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 떨어지니까 깊이 있게 안 갑니다. 그냥 문학이나 문화는 제가 그래서 초기부터 안 시켜요. 한 6월 이후부터 어차피 외우는 거니까 일찍 외우면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 대신에 큰 흐름만 한번 훑어드리고 그런 다음에 외우는 거는 제가 9월 이후부터 외우라고 얘기하고요. 문화는 평상시에 늘 일본어 관련된 영화라도 보시고 만화 보시고 그냥 문화 관련된 책을 교양서 보듯이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수준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아까는 제가 반 잘라서 4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50점 정도 맞으시고요. 거기서 50점 정도 맞으시고 아까 제가 40하고 15 더하면 참 55다. 죄송해요. 50점 맞으셔가지고 65가 되는 건데 50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55나 그럼 70이 되잖아요. 또는 더 욕심을 내시면은 60점 정도 맞출 수 있으면 80에 가까운 점수, 75에서 80에 가까운 점수가 되기 때문에 2차를 망해도 붙어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점수를 1차에서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기입식 문제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A에서 기입식 문제는 2점짜리 문제, 교육과정, 문법, 문화, 문학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췄다. 8점 갖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5번부터 12번까지 서술식 문제인데 서술식 문제가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입식을 안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가령 문제 5번 같은 경우에 괄호에다가 여러분이 당에 해당하는 아따리도 괜찮은데 니즈키라든가 우찌다스의 다스라고 하는 부분을 써 넣으면 각각 1점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 7번에서도 기입 문제 2개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9번에서도 기입 문제 2개 있었습니다.
10번, 11번, 12번도 마찬가지고요. 11번 같은 경우 기입 문제가 3개인데 아마 그중에 2개는 0.5점 줬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해봤더니 전체 40점 중에서요. 기입형 문제가 사실은 20점에 달해요. 그래서요, 내가 일본어를 나는 서술형 문장을 못 만든다 이런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기입형 문제를 꼭꼭 잘 채워 넣었으면 여기서 20점 받아요. 정말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거든요. B 같은 경우에도 기입형 문제 딱 1번, 2번밖에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요. 3번 문제, 그리고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8번, 9번, 10번, 11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괄호에다가 하나하나 넣으시라는 그런 기입형 문제들을 다 안고 있어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더해봤더니 빨간색을요. 18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기입형 문제 A에서 20. 여기서 18, 그럼 38점 맞네요. 기입형만 잘 써도 한자 틀리지 않게, 일 하나 틀리지 않게 잘만 쓰면은. 그렇죠. 자, 이거는요, 21학년도 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 합격 컷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347, 347분이 응시하셔서 그 중에서 1차 커트라인 넘겨 합격하신 분들이 77분이셨어요. 물론 저 분들 중에서 2차 가셔 최탈하셔서 고배를 마시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1차를 넘어서야죠, 우리는. 자,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거 당연히 경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것이 저는 대전일 줄 알았는데 모집이 2명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쪽으로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이 많았던 8명 전북으로 옮겨가셔가지고 전북으로 옮겨가실 줄 아는데 전북보다 경남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래서 경남 쪽으로 6명 뽑는데 8.83이라는 경쟁률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전북은 오히려 5.75밖에 안 돼서 작년에 전북이 정말 그 경쟁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점수는요 60.33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다들 시험을 잘 보셨어요. 작년에 전남 보신 분들, 전북 보신 분들 둘 다요 60.33, 61.0이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꽤 많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60 넘게 잡혔습니다. 경북, 경남은 근데 의외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경남 쪽에 뭐 경상대, 부산대 아무튼 좀 일본어 특화된 그런 대학들이 많잖아요. 이런 교육과도 경상대 유명하고요. 그런데 경남이 의외로 58.33? 경쟁률은 높았지만 커트라인은 낮아서 경쟁률이 꼭 커트라인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작년에 가장 아마 경쟁률도 낮고 합격선 낮은 부분은 강원이네요. 강원이 합격선이 53이에요. 교육학을 내가 못 봐가지고 13이라고 해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반타작 40점만 맞아도 합격이 된다는 거죠. 경기는 65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14명, 올해 12명 뽑거든요. 아마 올해 커트라인 이렇게 문제 쉽게 나왔기 때문에 좀 칼채점으로 좀 바뀐다 하더라도 커트라인 70 넘길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틀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잘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대전은 다들 올해 세종이 대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63.66으로 경기에 근접하는 높은 커트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커트라인 대개 그렇게 해서 60점 넘긴 데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올해는 다 넘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마 70점 넘기는 데가 경기하고 인천이나 세종 중에서 한번 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군데는 70이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요 합격선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Q&A인데 이따가 라이브로 Q&A 받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요 Q&A는 뭐냐면은 사전 질문을 여러분이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사전 질문을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해소가 되시면은 이따가 라이브로 굳이 여러분이 안 물어보셔도 괜찮겠죠. 보겠습니다. 자, 1번. 일본어 임용 10년 만에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야,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요. 이 1번 선생님요. 10년 전이면은 그럼 지금 21학년이니까 2011학년도에 시험 보신 분이고 그때는 객관식으로 시험 보셨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동안 10년 동안에 얼마나 일본어 실력을 유지하셨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교직에는 있으셨는지, 계속해서 뭐 일본어 공부를 갈고 닦으셨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아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정말 여러분이 선생님께서 1번 선생님이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고요. 이건 저한테 나중에 전화 상담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신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궁금해요. 그런데 만약에 2번처럼 질문을 해요. 기본기가 부족한 나는 초수생이다. 그러니까 학부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4학년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임용을 한 번도 안 했어.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예 기본부터 가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분은 괄호해가지고 기출 분석을 먼저 할까요? 키워드 암기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이건 제가 뭐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저희 그 데스크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취합해가지고 저한테 정리해 주신 건데, 기본기가 부족하신 초수생은 기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분명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저는 말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로 인해 뭐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게 여러분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담할 때에도 분명하게 말해요. 선생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하는 편이고, 그 대신에 뭐뭐를 해가지고 다시 오셔라, 내년에 다시 오세요, 이 말도 전 합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은 너무 중요한 인생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기본기도 없는데 무슨 기출 분석을 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뭐 하느냐? 일단 어학 능력 쌓아서 JLPT 1급인데요. 이 정도 말고요. JLPT 1급은 그 내부에 몇 점짜리 1급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점수 분포가 너무 폭이 넓어서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JPT로 최소한 850에서 900 받아오시고 저한테 다시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어학 능력 쌓으시고 그 다음에는 기본서 보셔야죠. 기본서를 보셔야죠. 기본서를 보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먼저 하셔야죠.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출제자가 정답을 뭘 깔고 낸 문제인지 제 눈엔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맘대로 보시면서 중구난방으로 좌충우돌하지 마시고요.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키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론서 먼저 보셔야죠. 키워드 암기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키워드 암기 해봤자 그 키워드가 어느 맥락에서 쓰이고 그 키워드를 묶어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역시 이것도 사상 누각이에요. 타카라노 모치 쿠사레예요. 전혀 도움 안 돼요. 키워드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돼요. 본인이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키워드를 속에서 알고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자, 2번 선생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4번 선생님. 자, 3번 선생님께서는 기출 출제 경향과 영역별 학습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출제 경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 출제 경향 정리해 드렸는데 그 이전 출제 경향까지 그럼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출제진 자체가 교수진이 바뀌어요. 교수진이 10년 내내 같은 분이 들어가시는 게 결코 아니고 해마다 다른 분이 들어가시는데, 교수님들도 정년 퇴직하시거든요. 그래서요 10년 전 교수님이 또 들어간다 이러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출의 어떤 출제 경향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 한 5년까지는 그래도 보세요. 최근 5년, 6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내고 있는가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영역별
학습 방법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은 이렇게, 문화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말씀드리기 힘든 거는 문법 이쪽이에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지식이 어떤지를 제가 몰라서요.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아, 선생님 저 자신 있어요. 문법 잘해요. 자, 올해 나온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A에서 나왔던 문법 문제, 제가 문법 론자 붙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니 타이시 때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문법 론이 아니에요. 최소한 문법론이란 얘기 하려면은요, 문법 카테고리 정도, 우찌노 칸케, 소토노 칸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를 금방 알 수 있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산마오 야쿠 니오이라는 말과 산마오 야쿠 오토코라는 말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찌노 관계, 소토노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거를 못하면서 저 문법 자신 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문법은 JLP 고득점에 쓸 수 있는 문법이에요. 자잘한 문형 지식이에요. 그건 문법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정도의 기본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영역별 학습으로서 문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휘는 차라리 괜찮아요. 어휘는 꽤 좋은 책도 많고 제 이론서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동의어가 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문법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교육론도 교육론으로 되어 있는 일본어 말고 처음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일본어 그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교수법에 관한 책을 한번 쫙 읽으신 다음에 이론서 들어오시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아마 굉장히 많은 분이 이 선생님과 같은 입장에 처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귀를 쫑긋 세우실 것 같은데 기간제 병행시 학습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일단 기간제를 이미 하고 있는 걸 그만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티오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운 좋게 그 2회 계속해서 연속으로 티오가 나왔지만은 우리 일본어 정말 불쌍합니다. 언제든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희망을 갖고 보는 게 이번에 수능에서 제2외국어 선택한 사람들의 그 수험생들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아랍어가 2등이고 일본어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국어는 최근 올해 티오가 안 나온 것도 있지만은 그 코비드 때문에 좀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저희 일본어도요,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났을 때 2013년도에 났을 때 그때 티오 안 났잖아요. 이런 국제 정세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백수되잖아요. 공부하다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1학기는 그냥 기간제를 계속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고 티오가 나면은 올인할래요 하고 그만두시거나 티오가 안 나면 계속해서 기간제 하세요. 저는 그걸 권해드려요. 기간제 자리가 없으면은 시간 강사 자리라도 받아가지고 하세요. 그거 하시는 게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에도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작년까지는 2차를 안 했어요. 제가 작년이 임용 강사 시작한 지 2년 차인데 그 전에는 티오가 안 났기 때문에 2차라는 강의를 저는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2차를 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면은 그 다음 주까지 완벽하게 어떻게든 답안 드리려고 공부해 와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2차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2차 공부하시는 분들 선생님들한테 가서 제가 배웠어요.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를 배우고 나름대로 좀 열심히 생각을 해서 올해는 2차 강의를 이제 시험 삼아 딱 8분만 직강으로, 사실 직강만 받고 인강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인강분들도 원하신다고 해가지고 인강 열었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아, 이분들이 작년에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지도를 안 해드려가지고 얼마나 그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을 하셨을까. 이게 보이면서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작년부터도 제가 부족하나마 지도를 해드렸어야 됐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차도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계속해서 가르치든 현직에 계신 분들은 훨씬 유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 강사나 기간제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자, 그럼 병행한다고 했을 때 학습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까요? 제 인강을 따라오시는 걸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요. 물론 제가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아, 선생님 너무 목소리 싫어. 뭐 이러면 다른 분한테 가세요. 상관없어요. 저도 여러 개의 인강을 집에서 들을 때요. 어떤 분은 아무리 남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는 강사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들을 때 목소리나 또는 말씀하시는 어떤 그 크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안 들면은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본인 스타일에 맞는 어떤 다른 강사분을 찾아가도 정말 돼요. 괜찮아요. 정말 가셔도 돼요. 그런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찾아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강사의 연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학습 계획 수립을 하는데 나는 인강을 들을 뭐 돈도 없고 뭐 그렇다 하시면 혼자 하셔야죠. 뭐 혼자 하시되 제가 강의 계획서 떠놓은 거 아마 열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카페 들어와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강의 계획서에 수립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가셔도 괜찮아요. 꾸준히 가세요. 학습 계획을. 일단 언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1, 2월 때는 언어에 좀 치중하시고요. 3월부터 이론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5월부터 7월, 8월까지는 기출 분석은 다 끝내셔야 돼요. 다 끝내시고 9월부터는 모의고사는 인강이든 직강이든 꼭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때쯤은 TO도 날 거거든요.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식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요. 그거 못지않게 시간 배분 연습하시는 거예요. 90분 시간을 받았을 때 내가 시험 답안지를 딱 보고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문제와 못 쓸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판단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해서 어느 문제부터 볼 것인가 이거를 실패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다 80점 바라면서 문제 쓰시는 거 답안지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왕좌왕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문제 조금씩 건드리다 끝내지 마시고요. 감점이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한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 4점짜리 공략하시는 게 빠르죠. 그런 연습은 모의고사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5번은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읽어보고요. 5번 선생님께서는 올인을 하지 않고 일과 병행 중인데 제가 병행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장수생입니다. 아, 슬퍼요. 일병행 학습 방법 알려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번에서 답변이 웬만큼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과 병행을 한다는 거는 낮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까지도 하셔야 되니까 요즘 교사분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바쁘시죠. 그런데 어차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다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경쟁에 뛰어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령 뭐 아기를 키우시는 주부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부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최대한 그 도움을 이렇게 시어머니나 친정엄마 또는 남편 찬스를 받으셔가지고 최대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셔야죠.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와서 공부할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방학 동안을 열심히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스터디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나는 좀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그리고 제가 괜히 남에게 민폐를 끼칠까 봐 아직 스터디할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남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남한테 민폐를 끼쳐서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거하고 좀 민폐를 약간 끼치더라도 커피 좀 사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좋은 점으로 그분께 도움을 드리면서 내 실력을 쌓아서 합격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비교해 보시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남 사정 봐줄 때가 아니에요. 정 그러시면은 수준에 맞는 분들끼리 모이시든가요. 그런데 그래도 누구 한 분은 좀 재능 기부하실 만한 분이 한 분 계셔야 돼요. 잘하시는 분이 한 분 끼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꼭 스터디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대면 안 해도 되니까 온라인 줌이라도 반드시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그 다음에 향후 임용시험 공부 방향은 어디로 두어야 할까요? 이건 너무 큰 문제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질문 드리기 힘든데, 일단 교육론과 어학 쪽이 가장 그 문제 분포상, 출제 분포상 크다는 걸 보셨으니까 그쪽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특히 문법 몰라요, 어학 몰라요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정말 열심히 해야지만 알아요. 자, 그 다음은요. 7번 문법이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법 학습 주안점과 주안점은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런 문제죠. 학습 방법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처럼 대우 표현이 두 문제나 나올 줄 알았으면 제가 경어 표현 꼭 보세요라고 하겠지만은요. 경어 표현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개나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점쟁이 같잖아요. 그런데 항상 나오는 거는 문법 카테고리에서 돌아가면서 나와요. 주로 텐스 애스펙트를 많이 내는 것 같고요. 그쪽이 문제 낼 게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모달리티 쪽은 전체적인 모달리티보다는 노다문 가지고 낸다거나 왓또 가의 문제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사 수식절은 이번에 복문이 나온 건데 복문 쪽에서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 태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건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것들 무슨 소리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거라고 되게끔 여러분이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 너무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두더지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도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우리는 답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문법은 그렇고 연간 학습 계획은요. 제가 짜놓은 강의 계획 프로그램대로 가면 됩니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9번. 내년 학습 방향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출제 흐름이 궁금합니다. 10번도요.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출제 흐름은 교육론은 계속해서 강세예요. 그리고 교육 과정은 좀 덜 낼 것 같고요. 낼 게 없어요. 정말로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정말 뭘 낼지 구석구석 다 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교육론은 이번처럼 고전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최신 이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2언어 습득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쪽을 계속해서 저는 강조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저는 강의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 1월, 2월 기초 다지기, 3월, 4월 이론 다지기인데 작년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도요. 다른 점이 작년에는 제가 제 이론서를 가지고 1월, 2월과 3월, 4월을 주 1회 수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 이론서는 3월부터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 분량이 결국은 짧은 기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주 2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왜 이렇게 제가 마음을 정했냐면 여러분이 문법을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 이론서 가지고 강의를 할 때에도 문법에 가장 치중해서 한 4주 정도 제가 한 달 정도 넉 달 중에 한 달은 문법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기출 분석하실 때나 기출 분석할 때 첨삭 문제를 제가 드리면서 문법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초적인 문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1월, 2월에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제가 해드리면 나중에 반복을 해서 3, 4월 이후에 반복해서 문법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1, 2월 기초 다지기라고 하는 과정을 새롭게 편성해 넣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 2회 노량진 나오는 거 저한테 굉장히 벅차요. 제가 대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제 연구도 해야 되고 제 논문도 써야 되고요.
사실 주 1회 노량진 강의 준비하는데 제 거의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작년에는 특히 책 쓰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박사 논문 쓴 다음에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박사 논문 쓸 때 힘들었던 그 느낌을 제가 작년에 책 2권 내면서 느꼈어요. 거의 뭐 잠을 항상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책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죄송했어요. 저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왜 그 얘기했지? 저는 그래서 노량진 2번 나오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 번만 남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주 2회 수업으로 한 번 돌려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문법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끌고 가고,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라고 하면 그냥 빼려고요. 다시 돌아가려고요. 제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5, 6월 되면은 기출문제 분석합니다. 2달 동안, 죄송해요. 5, 6, 7, 8인데 지금, 여기 있구나. 밑으로 내려갔네요. 5, 6, 7, 8 밑에 있네요. 깜짝 놀랐네요. 자, 5, 6월과 7, 8월의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여기요. 7, 8월과 5, 6월 차이점은요. 어머, 가지마. 죄송합니다. 다시요. 자, 7, 8월과 5, 6월의 차이점은 6월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5, 6 하니까 5, 6월 이게 안 되네요. 제가 한국어 문제인데 5월과 6월 이렇게 합시다. 자, 5월과 6월은 그냥 기출문제 분석하고 7월과 8월은 기출문제 분석 및 첨삭이 들어가요. 그리고 5월과 6월은 교육론이나 문학이나 문화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혼자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도 아깝잖아요, 여러분. 괜히 돈 낭비하시면 안 되니까. 근데 7월, 8월은요, 이때부터 어휘 쪽하고 문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주제에 맞게끔 제가 문제를 매주 내드리고 여러분한테 서술형 문제를 쓰게 한 다음에 받아서 첨삭해 드릴 거예요. 이거 첨삭을 항상 할 때마다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하거든요, 제가.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원래 직강은 무조건 제가 다 해드리고요, 무조건.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한 100명 있는데 100명이 다 내지는 않아도 한 70명 내시면 제가 도저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조를 짜가지고 받거나 아니면은 선착순으로 받거나 해서 막 걱정을 하면서 어떡하지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안 내요, 여러분. 첨삭 별로 안 내요. 제가 마감이 있는데 그때까지 딱 받으면은 그냥 제가 주말에 하루만 시간 드리면은 첨삭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오더라고요. 가지고 야, 다들 정말 잘하시나 보다 싶은데요. 과연 그런가요? 왜 안 내시죠? 왜 강의를 돈 주고 듣고 제가 첨삭 서비스 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내세요? 좀 저를 못 믿으세요? 저한테 첨삭 받아봤자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여러분께 강의할 때도 늘 말씀드리는데 느낌이 와요. 여러분이 공부를 제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명색이 고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시험 보시면은 7급 공무원 되시는 거예요. 9급도 아니고 7급 공무원 되시는 거예요. 평생의 직장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노량진에다가 청춘을 묻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 이렇게 만만하세요? 뛰어들었으면 최선을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느끼기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장도 그렇고 인강도 그렇고 저한테 느낌이 와요. 여러분의 반응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제가 볼 때 60% 이상은 일단 한번 해봐 이런 느낌으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마음을 먹었으면은요, 티오가 안 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티오가 나고 안 나고는 하늘의 뜻 아닙니까? 진인사 대천명 아니겠어요? 내가 할 일을 할 때 티오가 날 거니까 안 날 거니까 이러면서 핑계 대지 마시고요. 공부할 거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께서. 세게 말한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자, 첨삭을 안 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자신 있어서 제 강의 안 듣고도 합격하시는 그런 몇몇 분들 수준이 된다고 제가 느낄게요.
자,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 파이널 모의고사는요, 한 10주 정도 제가 계획하는데, 그 중에서 모의고사는 6번 치를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2차례는 문법만 내고 전 영역으로 내는 것은 4주 코스로 가면서 임용시험 4주, 그러니까 마감 4주 전까지, 그러니까 이 강의를 거꾸로 해서 임용시험부터 이제 셌을 때 강의 종강 마지막 4주부터 하는데, 왜냐면은 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께 공개하기 싫어서 그때 보는 거예요. 그 출제진들께서 시중 모의고사를 다 가지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으려고 가지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때 웬만하면 제가 피해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는 꼭 응시하세요. 그리고 인강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푸지 마시고요. 반드시 시계 앞에 놓고 문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그고요. 90분 시간 딱 맞춰가지고 정말 내가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하니까 된다 안 된다를 스스로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을 제가 짜고 있습니다. 만약에 TO가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 9월, 11월 파이널 모의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 계획 수립이라고 제가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안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냥 올해는 쉬자 하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그 재작년에 TO가 안 났을 때는 여러분한테 그 조사를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원하는 강의를 열어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핸드북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거든요. 뭐 핸드북 강의를 3년 전에 했으니까 뭐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뭘 할까요? 문학을 할까요? 아무튼 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천천히 갈게요. 자, 그리고 2차 시험 대비반은 올해부터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그럼 내년에도 하겠죠. 내년에도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1월, 2월 기초 다지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한국어를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이미 다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는데, 책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책 사진을 넣은 거예요. 자, 많이들 공부하시면서 보셨던 책일 거예요. 일본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일본에서 실시되는 그 시험을 대비하는 일본인들이 보는 그 시험의 대비 책인데,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제 5판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4판을 썼는데 제가 5판이 나와서 이 5판을 봤더니 4판에 비해서 문법 쪽이 상당히 설명이 잘 돼 있고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문법 쪽만 발췌해서 강의를 2달 꾸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거니까요. 한 8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교재를 가지고 제가 그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문법 표현에 대해서 임용고사의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 주 꾸려져 있습니다. 저걸로 한 3주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여러분이 다들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각자 알아서 준비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이런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월 강의 신청하실 분들은 저 책을 각자 구매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요 3, 4월부터 들어가는 게 바로 제 책이죠. 이거 정오표 제가 저희 카페 게시판도 있고 우리 교과서 이 출판사에도 있거든요.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시험, 그러니까 제 직강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다 프린트해 드렸는데 이거 안 보시는 분들, 제가 이번에 시험에 혹시라도 제가 오타낸 데서 나올까봐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제가 보시라고 했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질문 같은 거 받을 때 그거 제가 고쳐가지고 냈잖아요 했더니 제가 정오표 안 봐서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시험에 진짜 제가 잘못 오타낸 부분에서 문제 나올까봐 진짜 쫄았어요 저. 자, 아직 개정판을 제가 못 내서
개정판 낼 때는 오타 다 고쳐낼 텐데요. 아직까지 죄송하지만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오표를 보시면서 함께 보세요. 이 책을 가지고 3, 4월 동안 이론 다지기를 할 텐데 요때 책의 절반쯤을 나가요. 절반이 문학, 그다음에 사회문학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절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요. 올해 제가 이것도 아마 직강 들으신 분들 다 받아보셨을 텐데 직강 안 들어도 제가 이거 강의 그러니까 기출 문제 올해 나온 거요. 문제 설명해 해드릴 때 그때 여러분께 다 나갔으니까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도 제가 써드린 것처럼요. 지금 일부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전공 B 같은 경우에 1번 문제에서 이것이 어디에 제 책에 어디에 있고 몇 페이지에 있고 그다음 뭐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제 책에 다 어디에서 출제되었는지를 이 자료에 제가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어요. 물론 여러분이 임용 공부할 때 많은 책을 보시는 건 좋은데 요구와까르 시리즈도 봐야 되고 뭐 하지메 때노도 봐야 되고 하면서 우왕좌왕 하시기 전에 일단 이 이론서를 한번 양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철저하게 분석한다. 이 과정을 먼저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정말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5월에서 8월까지는요, 5, 6, 7, 8이죠. 5, 6, 7, 8까지는요, 기출문제 분석 및 답안 첨삭이라고 해서요, 조금 잘렸네요, 한국어가. 아무튼 저 책을 제가 두 번째로 낸 책인데 이 기출문제 저 뒤에 있는 답안은 물론 제가 쓴 답안이에요. 그래서 제 답안과 다른 의견을 여러분이 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틀렸고 여러분이 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답안을 바로바로 키워드를 잡아 쓸 수 있느냐를 보셔야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 영역별로 제가 다 나눠놨거든요. 이걸 가지고 본인이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이에요. 저한테 그리고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저한테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저희 카페에 글을 제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카페에 자꾸만 가서 글을 쓰면 여러분이 위축이 되시고 아무래도 저를 의식하실까 봐 저는 여러분들끼리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시게끔 거기서 가능하면 제가 글을 안 쓰는데 여러분의 질문사항은 제가 다 빠짐없이 읽어요. 어떤 점에서 궁금해 하시는지, 어떤 점을 어려워 하시는지. 그 카페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강의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보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고 답안 다시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답안에 맞는 것도 있지만은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답안 올리신 분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게다가 그 다음부터 아무도 답안 안 달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죠. 누구 답이 틀리고 누가 뭐 어떻게 잘못했다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남의 답안을 무조건 보고 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 실력으로 문제를 보고 내가 공부한 학습 내용을 어떻게든지 인출해서 답안을 써보면서 생각하시라고요. 그거를 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모르겠다 이거 뭔가요 왜 틀렸나요 하면서 남이 얘기하는 걸 그렇군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남의 답안도 비판적으로 보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런 공부를 너무 소홀하게 하시고 무조건 정답만 보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키워드 암기 이거 아니에요. 이 공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책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쓴 책이에요. 자, 지금 이거는요. 아까 그 자료인데 어느 부분이냐면요. 아까 그 자료에 이 오른쪽 부분에다가 제가 써놓은 거는 몇 년도에 이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는지를 제가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령 CALA 같은 문제는 97년도, 그리고 2009년도, 2012년도에 3번이나 기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서 문법, 역독법, 이거 너무 옛날 거 진짜. 99년도에 12번 문제로 나왔었고요. TPR은 12년도, 그리고 내추럴 어프로치가 99년과 12년도에 나왔어요. 올해 문제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 교육론이 최신 이론이 하나도 안 나오고
2012년도까지 아무리 최신을 봐도 10년 전 문제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정말 좀 특이합니다. 올해 문제는. 이러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10년 전 문제는 이미 교수법 자체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물론 고전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 CALL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단순하게 이게 CALL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방법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반전학습이라든가 브랜드형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 이용한 학습법 이런 문제 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출제진들은 이거 안 보시겠죠? 이 설명회 같은 거 절대 안 보실 테니까 말씀드리지만 출제진 어느 교수님인지는 몰라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일 것 같고요. 학교에서 뵙는 분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수업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그 출제진 개개인의 교수님에 대한 폄하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동향을 좀 최신의 어떤 변화된 교육 환경과 개정된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한 문제를 내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파이널 모의고사에 그냥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최대한 실제 시험과 거의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그 모범 답안이 실린 정답본도 배부를 하지만요. 첨삭도 당연히 해드려요. 그리고 전체 순위를 또 공개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제가 다 집에서 엑셀 열심히 돌려서요. 1번 학생분부터 13번 학생분까지, 아니다, 23번. 이때 23분까지 1등부터 23등까지의 점수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하신 분이 A, B 더해서 65.5 받으셨고 제일 못하신 분은 이제 14점 받으신 분이 있는데 누구를 망신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매번 몇 점 정도 문제가 나왔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냐를 보시면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할까 이걸 좀 가늠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보여드립니다. 다 이름 가리고 보여드려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의고사 강의를 할 때요. 각 문항별로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이도 알려드리고 거기에서 전체 응시자분들이 평균점을 얼마나 가지고 문제를 푸셨는지를 보여드리면서 나만 못한 게 아니라 남들도 못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위안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들 못하는 것을 제가 밑줄 치고 저는 야단치거든요. 가령 뭐 A의 11번 문제 부정의 스코프 나왔는데 좀 어렵긴 했지만 1.16이다. 좀 공부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학에서도 제가 새깬 문해장이오나 토와즈 같다리가 어렵긴 했지만 그렇다고 1.6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야단치면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한다는 거를 모의고사까지 보여드렸고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아까 나왔던 Q&A에서 못했던 문제를 혹시 라이브로 하실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라이브로 Q&A를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가능한 한 답변 드릴게요. 가능하지 못한 건 저도 못해요. 하지만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